삼성 서울병원 간호사 4명이 코로나에 확진됐습니다. 이들이 접촉한 의료진이 260명을 넘는 데다 확진자 가운데 1명은 무증상 상태에서 감염된 것으로 조사돼 조용한 전파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정대협이 사회적 기업으로부터 기부금 6억 5천만 원을 받아 1억 원만 공시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억 원의 행방이 논란입니다. 지난달 등교 개학을 한 서울 영등포 직업전문학교에서 재학생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내일 고3 등교를 앞두고 걱정이 적지 않습니다. 마스크를 쓰게 하고 수업을 진행하신다고 하더라도 그 통제가 얼마나 잘 될지가. 현 정부 초기 치매연구위원회 원장으로 임명됐다가 치매 관련 회사 최대 주주인 것으로 드러나 원장직에서 사퇴한 인물이 3년 만에 같은 역할을 하는 이름만 바뀐 자리에 응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5개월짜리 초등학생 5학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해 53만 명의 동의를 받은 청와대 국민청원이 허위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허위 청원글을 올린 30대 여성을 수사 중입니다. 재난지원금이 유통되면서 한 동네 마트의 매출이 지난해 대비 50% 이상 늘었습니다. 특히 와인이나 양주, 고급 아이스크림 등 고가 생필품 매출이 급증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이른바 국내 병원 빅5 가운데 하나인 삼성 서울병원 간호사 4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태원발 집단 감염과의 관련성 여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이 간호사들이 접촉한 환자 그리고 가족만 600명이 넘고 수술에도 여러 차례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때문에 병원 본관 수술실이 폐쇄되는 등 병원 전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먼저 최원영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어제 저녁 5시쯤 삼성 서울병원 흉부외과 수술실 간호사 1명이 확진된 데 이어 오늘 동료 간호사 3명도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이른바 빅5로 불리는 국내 대형 병원 의료진 가운데 확진자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확진된 간호사 4명과 접촉한 환자와 의료진은 현재까지 조사된 결과 623명에 이릅니다. 이들 가운데 121명은 격리됐고 병원 본관 3층의 수술실은 폐쇄됐습니다. 첫 확진된 간호사는 16일부터 미열과 인후통 등 증세가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증 환자들과 기저질환자들이 많은 대형 병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다는 것은 매우 엄중한 상황이다. 감염 경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첫 확진자는 이태원에 간 적도 없고 이태원을 다녀온 지인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역학조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은 그 의료기관 내에서 감염 원이 어디서부터 비롯됐는지는 정확하게 조사가 끝나봐야만 알죠. 국민안심병원인 경기도 용인 강남병원에서도 20대 방사선사가 확진돼 병원 전체가 코호트 격리됐습니다. 이 확진자는 이태원을 다녀온 뒤 확진된 지인과 만났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병원에는 환자 174명이 입원해 있고 직원도 400명이 넘어 추가 확진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TV조선 최연영입니다. 박원순 시장의 말처럼 매우 엄중한 상황입니다만 확진 간호사 4명 가운데 누가 최초 감염자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각의 감염 경로 역시 오리무중이어서 추가 감염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병원 측은 일단 수술실 폐쇄 조치만 내린 상태여서 불안한 외래 환자들이 건물 밖에서 진료대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장윤정 기자가 오늘 삼성병원을 다녀왔습니다. 마스크 차림의 여성이 공터에 홀로 앉아 휴대전화를 봅니다. 한 남성은 나무로 둘러싸인 곳에서 전화기를 만지작거립니다. 확진자 발생 소식에 외래 환자들은 건물 밖 외딴 곳에서 진료를 기다렸습니다. 집에서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오전에 진료받고 2시 30분에 진료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그래서 바깥에 좀 나와 기다리고. 병원 측은 추가 감염 우려에 수술장 일부를 잠정 폐쇄했고 신규 입원과 퇴원 수속도 4일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외래 환자는 정상 진료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약 환자 9,788명 가운데 13%인 1,300여 명이 병원을 찾지 않았습니다. 평소 7에서 8% 수준인 예약 구도율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어쩔 수 없이 병원을 찾은 사람들 역시 불안감을 떨쳐내긴 어렵다고 했습니다.
지금 둘 다 대표일정으로 치료받고 있는데 이제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의뢰 일정이 미룰 수가 없잖아요. 병원에 왔는데 얘네들도 엄청 걱정도 있고. 병원을 찾는 사람은 대부분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들이어서 걱정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삼성서울병원은 과거 메르스 사태 때 전체 186명의 환자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나왔던 아픈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놀랐을 겁니다. 삼성병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자, 황병준 기자. 네, 삼성서울병원에 나와 있습니다. 아직도 병원 분위기가 좀 뒤숭숭하겠군요. 네, 제 뒤로 보이는 곳이 이 병원 건물, 본관 건물입니다. 건물 3층에서 근무한 간호사 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수술장이 폐쇄됐고 역학조사와 긴급방역이 실시됐습니다. 과거 메르스 사태 때 집단 감염을 경험한 삼성병원은 사실 그동안 코로나19 방역 관리를 더 철저하게 해왔습니다. 모든 의료진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오전과 오후 하루 2차례씩 발열과 인후통 등 증상을 확인해왔습니다. 또 외부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의심 증상자와 오염 지역 방문자들을 차단해왔습니다. 그런데도 간호사 4명이 확진되면서 또다시 메르스의 악몽이 재현될까 병원 전체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확진자와 접촉자가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병원에는 하루 외래 환자만 1만 명에 달하고 직원도 8,900명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확진 간호사들과 접촉해 격리된 의료진만 80명이 넘어 업무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앞서 수십 명의 집단 감염이 발생한 의정부 성모병원과 분당 재생병원 등도 명확한 감염 경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삼성서울병원에서 TV조선 홍병준입니다. 정대협과 정의연이 과연 누구를 위해서 모금 활동을 했는가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회계부실 의혹도 커지고 있습니다. 마리몬드라는 사회적 기업이 정대협에 6억 5천만 원을 기부했는데 이 가운데 5억 4천만 원이 장부에서 빠져있던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물론 단순한 기재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 정도를 단순 실수라고 할 수 있는지 보편적 상식의 기준에서 본다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정대협과 마리몬드의 특수관계 역시 의혹의 대상입니다. 김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마리몬드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기부금 보고서입니다. 마리몬드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정대협에 모두 6억 5,422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하지만 정대협이 결산 서류 공시에서 밝힌 마리몬드 기부금은 2018년 명세서에서 밝힌 1억 885만 원뿐입니다. 5억 4천만 원 이상 누락됐습니다. 정대협은 2014년부터 3년 동안 마리몬드가 김복동 기론옥 할머니 해외 캠페인 당시 기부했던 2,620만 원도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마리몬드 관계자는 정대협 기부액 6억 5천만 원은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어 정확하다며 할머니들 해외 활동 기부금 또한 정대협 법인 계좌로 입금했다고 했습니다. 회사 같은 거면 매출 누락이고 비용이 인식이 안 된 거니까 커다란 문제라고 할 수 있죠. 정대협 후신인 정의연은 마리몬드 전 대표 윤홍조 씨가 2016년부터 2년 동안 정의연 이사로 재직했는데 공시엔 특수관계자임을 적시하지 않았습니다. 출연자가 공익법인 이사로 재직하는 건 현행법 위반은 아닙니다. 하지만 공익법인의 일정 금액 이상 기부한 법인 대표는 특수관계자에 속해 반드시 공시해야 합니다. 정의연 측은 오늘 설명 자료를 냈지만 마리몬드 기부금 관련 내용은 없었습니다. TV조선 김지수입니다. 윤미향 당선인이 위안부 할머니 장례비나 특정 목적의 후원금 등을 개인 계좌로 모금한 것도 따져볼 게 더 있습니다. 저희 취재 결과 당시 법인 명의의 계좌가 20여 개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왜 굳이 개인 계좌로 후원금을 받았는지 명쾌한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황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이자 여성 인권운동가였던 고 김복동 할머니 장례식 당시 정의기억연대가 올린 페이스북 글입니다. 장례식 후원 계좌로 윤미향 당시 이사장 개인 계좌가 적혀 있습니다. 윤 전 이사장은 관례를 따른 것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상주로 장례위원회를 꾸렸고 상주로서 당시에 이제 제 명의로 상주인 제 명의로 계좌를 냈어요.
윤 당선인은 이전에도 모금 활동에 개인 계좌를 자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13년 제1조선학교를 위한 엽서 판매 대금은 물론 2014년 길어녹 할머니 유럽 방문 경비 모금 계좌도 개인 명의였습니다. 같은 해 이뤄진 베트남 우물 사업에도 개인 계좌를 사용했습니다. 베트남 우물 사업은 당시 1,700여만 원을 모금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윤 전 이사장이 SNS를 통해 밝힌 전달액은 1,200만 원으로 차이가 나기도 했습니다. 윤 전 이사장이 후원금 모집에 사용한 개인 계좌는 확인된 것만 최소 4개였는데 현재는 거래가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법적으로 당연히 문제되죠. 그 비영리 법인의 그 후원금을 받는 통장을 법인 통장을 쓰지 않고 개인 통장을 쓴다는 것 자체가 그건 뭐 말도 안 되는 거죠. TV조선 집계 결과 정의연과 정대협 명의로 개설된 각종 기금과 사업 후원 계좌도 20여 개에 달했습니다. 정의연 측은 길어녹 할머니의 해외 모금 관련 부분은 윤 전 이사장이 설명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윤미향 당선인은 90년대 말부터 수년간 1가구 2주택자로 있었습니다. 집이 한 채 있는 상태에서 또 다른 집을 구입했다는 뜻이죠. 어제 전해드렸던 2억 원대 아파트 경매 자금의 출처 논란 역시 이 연장선상에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흔적도 없습니다. 야당은 자금 출처를 밝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채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2년 3월 윤미향 당선인은 법원 경매로 경기도 수원의 A아파트를 낙찰받습니다. 차로 15분 거리에 떨어진 기존 B아파트는 9달 뒤 매각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앞서 1999년 10월 B아파트를 구입했을 때도 앞서 1995년 1월 구입한 C빌라를 보유 중이었습니다. C빌라를 매각한 2002년 2월까지 2년 넘게 2주택자로 지낸 겁니다. 매입 당시 B아파트의 시세는 9천만 원대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른 데에 비해서 여기가 땅 지분이 좀 넓어요. 그래서 가격이 지금 현재도 다른 데보다는 좀 비싸고. 윤 당선인이 총 3채의 주택을 구입하는 과정에 담보대출을 받은 흔적은 등기부등본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미래통합당 김성태 의원은 윤 당선인이 자금 조달 출처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당선인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윤 당선인과 정의연은 내일 외신 기자들을 상대로 각종 의혹에 대한 해명에 나설 예정이었지만 오늘 돌연 기자회견을 취소했습니다. TV조선 이채리입니다. 이번 논란과 관련해서 미래통합당은 국정조사 추진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민주당은 아직 윤 당선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망설이고 있습니다. 당 일각에서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이해찬 대표는 좀 더 지켜보자고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진영장관은 오늘 국회에 나와서 자료를 제출받아 조사를 하고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정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회에 출석한 진영 행안부 장관은 정의기억연대의 회계 부정 의혹과 관련해 위법이 확인되면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그 증빙 자료를 보고 위법 사항이나 부당한 경우가 있으면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 장관은 정의연 측에 22일까지 증빙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윤미향 당선인 거취에 대해 침묵했습니다. 다음에 정식으로 대표님 이쪽으로. 그 안성 쉼터 문제까지 불거졌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없으신가요? 이해찬 대표는 어제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참석 후 당장 조치를 하기는 어렵지만 상황을 더 지켜보자는 취지로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낙연 당선인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문제의식을 당에 설명했다고 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21대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번에 그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국민적 분노와 그런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고 21대 국회에서 앞으로 열심히 그 문제에 관해서 놓치지 않고 해나가겠다라는 의지 표명을 드린 거고요.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가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자꾸 끌어넣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 검찰도 윤미향 당선인과 정의연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부실 회계와 안성 쉼터 고가 매입 의혹을 둘러싼 횡령 배임 여부가 수사의 초점입니다. 한성훈 기자입니다.
검찰은 안성 쉼터 고가 매입 의혹 사건을 중앙지검 형사 9부에 배당했습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가 고발한 지 하루 만입니다. 엄벌에 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현재까지 정의기억연대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과 서부지검 등에 접수된 고발은 총 9건. 서부지검은 경찰에 사건을 내려보내지 않고 직접 수사를 하기로 했고 중앙지검에 배당된 안성 위안부 쉼터 고가 매입 의혹 고발 건도 서부지검으로 합쳐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검찰은 횡령과 배임 혐의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윤 당선인과 정의연이 회계 처리가 부실했다고 인정한 만큼 기부금과 후원금 사용 과정에서 횡령이 있었는지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 안성 쉼터를 사고 파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해서는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사 진행에 따라 윤 당선인과 정의연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계좌 추적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조만간 고발인부터 소환 조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위안부 할머니 안성 쉼터 선정을 둘러싼 의혹은 계속되고 있는데 윤미향 당선인과 기부금을 제공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른 것인지 또 누구 말이 맞는지 시청자 여러분들의 판단을 위해서 조목조목 따져봐 드리겠습니다. 자, 윤슬기 기자. 네. 특정 목적으로 기부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을 언제까지 끝내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안성 쉼터의 경우에 윤 당선인과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측의 주장이 다르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윤 당선인은 이 쉼터 사업에 한정 기간이 있었다며 2013년 당시 쉼터를 빨리 매입하라는 촉구를 계속 받았다고 주장을 했죠. 하지만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측은 사업 기간은 연장이 가능해 선정을 빨리 하라고 독촉을 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윤 당선인의 주장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쪽에서 독촉을 하는 바람에 여러 후보지를 충분히 비교 검토할 시간이 없었다 이런 주장입니까?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는 발언이죠. 자, 윤 당선인은 또 현대중공업이 예산 책정을 잘못해 당시 10억 원으로는 마포의 집을 살 수 없었다고 했지만 2013년 당시 성산동 일대 다가구 단독주택 전체 거래의 바로 77%가 10억 원 이하에 거래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현대중공업은 처음 기부금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쪽에 제공한 쪽을 말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안성 말고 다른 후보지는 어떤 곳이 있었습니까? 네, 정의연은 인천 강화군 길상면, 경기도 안성시 일중면과 지금 쉼터가 마련된 금광면 등 3곳이 최종 후보지라고 밝혔죠. 그런데 마포에서 승용차로 길상면까지는 1시간 20분, 안성 일중면까지는 1시간 30분, 금광면이 가장 먼 2시간이 걸렸다고 정의연이 자체적으로 밝혔습니다. 결국 제일 먼 곳을 선택한 셈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금광면에 쉼터를 마련하는 거는 그럼 결국 가격 때문이었다고 봐야 합니까?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정의연 공개 자료에 따르면 강화와 또 일중면의 주택은 면적이 더 컸고 또 매매가도 7억과 9억이었습니다. 강화집의 경우는 값도 더 쌌고 거리도 가까웠는데 윤 당선인은 좀 다른 주장을 했죠. 직접 들어보실까요? 이천이나 강화도나 여러 군데를 정말 다녔을 때도 이 가격보다 싸지도 않았고 오히려 더 비쌌어요. 자, 그렇다면 뭐 거리면이라든지 가격면에서 이 안성에 있는 쉼터가 장점이 뭐가 돼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정의연 쪽에 주장하는 이 안성 쉼터의 장점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네, 정의연은 이렇게 밝힙니다. 자, 강화주택은 방이 협소했고 또 일중면 집은 산으로 올라가는 도로 끝 지점에 있었지만 금광면 집은 외부 경치가 이 3곳 중에서 가장 나았고 또 등산객들을 위한 편의점이 있었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예, 뭐 경치가 좋다는 거야 뭐 그럴 수 있습니다만 편의점까지 선정 이유에 포함될 수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이 정도 이유로 안성까지 꼭 내려갔어야 했을 거라는 의구심이 남긴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확인된 게 이 정도이기 때문에 판단은 시청자분들께 맡기죠, 일단은. 네. 예, 윤슬기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보금자리인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에서도 후원금 사용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여기서 일하는 직원 7명이
이 후원금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심지어는 할머니들의 병원 치료비조차도 개인 비용으로 지출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구자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 6명이 머무는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입니다. 김모 학예실장 등 직원 7명은 여러 날째 이곳 생활관에서 지내면서 후원금이 제대로 쓰이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후원금으로 써야 할 할머니들의 병원 치료비와 물품 구입비 등을 할머니 개인 비용으로 지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모집된 후원금이 시설로 들어오지 않고 법인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으로 흘러들어간다고 폭로했습니다. 법인은 60억 원대 부동산과 70억 원대 현금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나눔의 집 사무국 측은 후원금 유용 의혹에 대해 지난주 실시된 경기도 감사 결과가 나온 뒤 입장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도 나눔의 집은 독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 종단은 해당 법인에 관리 감독권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지자체에 등록된 사회복지법인이거든요. 조기적으로 돈이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얘기겠죠. 조계종은 또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나눔의 집 측이 해소해 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정의기억연대 안성 쉼터를 소개해 준 것으로 알려진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당선인을 둘러싼 논란도 있습니다. 이 당선인이 안성 평화의 소녀상 건립추진위원회 대표로 있던 시절 방송인 김재동 씨를 초청해서 강연을 들었는데 소녀상 건립기금 일부가 김 씨에게 강연료로 지급됐다는 겁니다. 윤수영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당선인이 총선 예비후보 시절이던 지난 3월 평화의 소녀상을 꼼꼼하게 닦는 모습입니다. 안성 평화의 소녀상 건립추진위원회 상임대표를 지낸 이 당선인은 2017년 4월부터 소녀상 건립을 위한 모금을 받았습니다. 7개월간 800여 명의 모금을 받아서 이곳에 소녀상을 설립했습니다. 그런데 2017년 9월 추진위 내부에서 모금액 사용처를 두고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추진위가 방송인 김재동 씨 초청 강연을 준비하며 강연료로 1,500만 원을 책정한 겁니다. 내부에선 해당 금액이 강연료로는 과도하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강연회는 그대로 추진됐습니다. 추진위는 소녀상 모금액에서 700만 원, 별도로 특별 기부금을 걷어 800만 원을 마련하는 등 강연료 1,5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 당선인이 대표로 있었던 안성신문은 김 씨가 강연회에서 혈세를 낭비한 4대강 사업, 북한을 이용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말할 수 없는 정치 세력을 비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TV조선은 이 당선인에게 수차례 확인 요청을 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김 씨 측은 김 씨가 강연료 1,500만 원을 전액 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코로나 관련 소식 이어갑니다.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뒤 역학조사에서 직업과 동선을 숨긴 학원 강사 관련 확진자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에만 8명이 더 늘었는데 이 해당 학원 강사가 탄 택시기사의 4살 손자까지 감염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석 기자입니다. 인천의 한 코인 노래방입니다. 출입문이 잠긴 채 폐쇄됐습니다. 이 노래방을 이용한 17살 고교생 A군과 아버지에 이어 아들과 접촉한 어머니까지 일가족 3명이 오늘 확진됐습니다. 이 노래방은 고교생 확진자가 지난 6일 들렀던 곳입니다. 직업을 숨긴 학원 강사의 수강생인 고3 확진자와 A군의 동선이 겹친 겁니다. 학원 강사에게 2차 감염된 고3 확진자가 들렀던 노래방과 PC방에서는 오늘 2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학원은 많아서 어린 학생들도 많고 저희 학생들이 거의 많고 연령층이 다양한 것 같아요. 학원 강사가 지난 4일 탔던 택시도 감염 경로가 됐습니다. 택시기사 부부에 이어 택시기사의 4살 난 손자와 승객 2명도 오늘 잇따라 감염됐습니다. 마스크 착용을 다 한 걸로 돼 있지. 가서 동선들 공개해가지고 지금 막 그 택시 탄 사람들 그 해서 하는데. 학원 강사와 관련해 오늘 하루만 8명이 확진됐고 전체 확진자는 2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인천시는 택시기사인 A군 아버지와 학습지 방문교사인 어머니의 추가 접촉자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지난달 수업을 재개한 서울 영등포 직업전문학교에서 재학생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 해당 학생이 증상이 나타난 뒤에도 등교를 한 데다가 학교 재학생이 600명에 달하는 상황이어서 추가 확진 우려가 나옵니다. 송민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영등포구의 한 선별진료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기 위해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섰습니다. 저 대기하시는 분들 저 간격 좀 유지해 주세요. 1m 거리 유지해 주세요. 1m 거리. 오늘 한 11시 반부터 거의 한 100몇 명 왔었던 것 같고요. 번호표를 아까 시작하면 250명 끊었대요. 인근 한국과학기술직업전문학교 재학생인 19살 남성 A씨가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 일단 오늘 등교한 이 학교 학생들과 교직원 200여 명은 오늘 오전부터 이곳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7일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가 잇따라 나온 도봉구 코인 노래방에 들렀다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문제는 11일 A씨가 두통 등 증상이 나타난 뒤 검사를 받기 전까지 닷새 동안 등교했다는 점입니다. 학점은행제로 운영되는 이 학교는 지난달 20일부터 등교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훈련에서 문의했을 때는 가능하다. 그래서 저희가 진행을 한 거기 때문에. 학교 측은 건물을 폐쇄했고 전교생 600여 명은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방역당국은 학생과 교직원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어 추가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TV조선 송민선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소식이 더 걱정인 건 이 5차례나 연기됐던 등교 개학이 내일 고3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학부모와 학생, 교육당국까지 모두 불안하지만 학사 일정을 생각하자면 등교 연기가 상책이 아니기도 합니다. 우려 속에 이뤄지는 등교 개학에 오늘의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하루 확진자가 3자릿수로 늘었던 지난 2월 말. 개학일은 당초 3월 2일에서 3월 9일로 연기하며 끝이 아니었습니다. 3월 9일에서 3월 23일로, 3월 23일에서 4월 6일로, 4월 9일부터 온라인 개학. 확산이 주춤하자 고3부터 등교를 시작하려 했지만 이번엔 이태원발 집단 감염이 발목을 잡았죠. 고3 학생이 등교 수업을 5월 20일로 일주일 연거하는 것이 5차례나 연기됐던 등교는 내일 고3부터 시작됩니다. 학교마다 열화상 카메라가 설치됐고 책상과 식탁에도 칸막이를 만드느라 분주했습니다. 예년 같으면 중간고사도 끝났을 시점인데 이제야 담임 선생님과 같은 반 친구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도 만나고 공부도 할 수 있고 집에 있으면 공부를 안 하잖아요. 기대만큼 걱정도 적지 않습니다. 밀폐되어 있는 공간에 있으면 더 심해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좀 걱정되는 부분도 있어요. 이미 앞서 학교 문을 열었던 유럽연합 22개국에서 우려할 만한 확산은 없었지만 프랑스 일부 유치원과 학교에서 70명의 확진자가 나왔죠. 우리도 더 이상 등교를 미룰 수는 없었습니다. 고3들은 당장 등교 개학 다음 날인 21일 전국 연합 학력 평가를 시작으로 중간고사와 6월 수능 모의 평가, 기말고사 등 8월 초까지 숨가쁜 일정이 쌓여 있습니다. 그런 거 하나하나 다 따져다 보면은 벌써 5월 달이 후딱 간 것처럼. 해외에서는 학생들이 간격을 유지한 채 한 줄로 서서 등교하고 교실로 향하기 전 손소독제도 필수가 됐습니다. 교육부는 분반 수업과 격주, 격일 등교 등을 활용해 밀집도를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또 학생 발열 여부와 건강 상태를 수시로 체크하고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교실 환기를 생활화합니다. 확진자가 늘어나거나 이러면 또 다시 등교 수업을 제한한다든지 이런 것도 언제나 대안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죠.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한 방역 체계의 성패를 가를 등교 개학. 별탈 없이 코로나를 넘어설 수 있을지.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
현 정부 초기 치매연구위원회 원장으로 임명됐다가 치매 관련 회사 최대 주주인 것으로 드러나서 원장직에서 사퇴한 인물이 있습니다. 저희가 3년 전에 단독 보도해드린 바 있는데요. 이 치매연구회 전 원장이 3년 만에 같은 역할을 하는 이름만 바뀐 자리에 응모한 것이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이해충돌로 자리에서 물러난 인물이 다시 그 역할을 맡겠다고 하는 게 적절한 건지 김보건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2017년 9월 정부는 치매연구개발위원회 위원장에 묵인이 서울대 교수를 임명했습니다. 하지만 묵이 원장은 국비 45억 원이 투입된 치매 진단 기술을 보유한 회사의 최대 주주라는 점이 드러나면서 사퇴했습니다. 또 본인이 이미 20일 날 사퇴를 했기 때문에 또 본인 개인의 여러 가지 또 뭐랄까요, 명예도 좀 있고 그래서 크게 문제지 삼지 않고. 당시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이 기술을 매출액의 3%를 로열티로 받는 조건으로 3억여 원에 해당 회사에 넘겼습니다. 그 회사 대표가 나중에 의대 교수님인 건 알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대표는 거기 박사님. 전 잘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네. 묵 교수는 최근 공모가 진행 중인 치매 극복 연구개발사업단 단장직에 다시 지원했습니다. 이 사업단은 치매연구개발위원회의 후신격으로 2028년까지 약 2천억 원을 집행하게 됩니다. 지난 3월 해당 회사의 경영진을 비롯해 최대 주주는 바뀌었지만 묵 교수는 아직 지분 일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단장 후보를 평가한 보건산업진흥원 측은 재척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공고문에 나와 있는 대로 지원 대상 조건의 기준으로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묵 교수도 TV조선과의 통화에서 당시 국회에도 소명을 해 문제가 없다고 결론났다며 지금은 회사와도 관련이 없다고 했습니다. 묵 교수를 포함해 3명이 지원한 단장 공모 결과는 다음 주 중 발표될 예정입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군 관련 사고가 하루가 멀다 하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달 초 북한의 GP 총격 당시 기관총 부품 손상으로 우리 군의 대응이 늦어진 바 있는데 이번에는 군의 주력 화기인 박격포 훈련 도중에 포탄이 예상 지점 1km를 벗어나서 떨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또 해병대에서는 정비 도중에 기관총이 오발되는 사고도 벌어졌습니다. 박경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4일 경기도 파주의 한 육군 부대에서 4.2인치 박격포 포격 훈련이 실시됐습니다. 훈련 시작과 함께 발사된 첫 포탄은 탄착 지점보다 1km를 벗어난 야산에 떨어졌습니다. 군은 화약이 과다 주입돼 오발 사고가 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일종의 안전사고인데요. 그 지켜야 되는 절차와 매뉴얼에 좀 소홀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4.2인치 박격포는 살상 반경이 30에서 40m로 육군의 주력 화기 중 하나입니다. 또 지난 13일엔 경기도 김포의 해병대 최전방 초소에서 기관총을 손질하던 부사관이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KR-6 기관총을 건드려 한 발이 발사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해병대는 이 사실을 언론 보도로 알려지기 전까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사건 사고가 발생하는 거 보면은 훈련도 미숙이라든가 지켜야 할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데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일단 군기 사고로 군내 기강 해이 논란이 커지면서 지휘 체계와 대비 태세 점검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하지만 청와대 관계자는 군 기강 해이 지적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TV조선 박경준입니다. 세계적인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운영자 손모 씨를 미국으로 인도할지를 논의하는 범죄인 인도신문이 오늘 서울 고법에서 열렸는데요. 손 씨의 아버지는 가정 환경까지 거론하면서 송환 거절을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한 차례 더 신문을 열고 인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들이 가득한 법정, 중계를 위한 커다란 스크린도 설치됐습니다.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운영자 손모 씨의 미국 송환을 결정하는 첫 재판에서 검찰과 손 씨 측은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검찰은 국제공조로 범죄 사실이 충분히 소명됐다며 미국 송환을 주장했습니다. 손 씨의 변호인은 추가 처벌 우려가 있다며 송환을 거부했습니다.
미국에서 같은 혐의로 또 처벌받지 않는다는 보증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손 씨 측은 인도 대상 혐의 중 하나인 범죄인 자금 세탁은 무죄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재판에 참석한 손 씨의 아버지는 감성에 호소했습니다. 제사 어미 없이 잘했잖아요. 아비로서는 물론 죄는 위중하지만은 법적으로 보낸다는 것이 그냥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죠. 재판부는 다음 달 16일 한 차례 더 신문을 열고 손 씨의 인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손 씨가 송환될 경우 미국 법원에서 최소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25개월 된 딸이 초등학생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국민청원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53만 명이 동의를 할 정도로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었는데 경찰이 조사를 해보니까 성추행 가해자가 없는 등 내용 대부분이 거짓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신유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월 20일에 올라온 청와대 청원 게시글입니다. 평택에 거주하는 청원인 A씨는 25개월짜리 딸이 초등학교 5학년 이웃집 남학생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딸이 병원 진료를 받은 날짜까지 명시하며 구체적인 상황을 언급했습니다. 글이 올라온 지 이틀 만에 청원 동의가 20만 명을 넘어섰고 4월 19일 청원을 마감할 때에는 53만 3,883명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청원글 내용 대부분이 허위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해 초등학생도 찾을 수 없었고 A씨 딸의 병원 진료 사실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가해 아동하고 부부가 산다는 아파트에 가니까 없어요. 병원도 가서 확인을 했는데 성폭행 피해 내역으로 인한 진료받은 게 없더라고요. 경찰은 A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범행 동기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27만 건 이상의 동의를 받았던 어린이집 원장의 성폭행 고발 청원도 경찰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이 났습니다. 경찰은 원장의 아동학대 혐의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했지만 성폭력 혐의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재난지원금이 유통되면서 소규모 동네 마트와 편의점에 손님이 몰리고 있습니다. 한 동네 마트의 경우 매출이 지난해 대비 50% 이상 늘었는데 평소 같으면 손이 잘 가지 않았을 고가 생필품도 인기입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계산대에 손님들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 후 이 마트 매출은 전주 대비 34.5%, 작년 같은 기간 대비 56.7% 급증했습니다. 삼겹 목살 들어가세요. 가장 인기 있는 품목은 등심과 삼겹살. 재난지원금 저희도 받았어요. 오늘 저희 남편분이랑 같이 제가 좋아하는 그냥 거기도 좀 사고. 재난지원금 사용이 제한된 대형마트 대신 지원금을 쓸 수 있는 소규모 동네 마트들도 손님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편의점들도 매출이 크게 늘었습니다. 14,000원이요? 바로 전주와 비교했을 때 이 편의점의 남성용 면도기 판매량은 45.2%, 남성 화장품 판매량도 48.1% 증가했습니다. 아이스크림은 전체 매출이 11.3% 증가했는데 고급 아이스크림이 더 잘 팔렸습니다. 재난지원금 받아서요. 생필품도 사고요. 간단한 것들 이렇게 바로 집 앞에 있으니까. 와인이나 양주 등 고가주류는 물론 마트에서 주로 구입하던 섬유유연제와 세제, 기저귀도 판매량이 늘었습니다. 기존에는 푸드나 음료를 중심으로 소비가 이루어졌다면 아무래도 심리적인 부담이 적어진 만큼 고가 상품들 위주로 긴급재난지원금이 소비시장의 풍경도 바꿔놓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외식을 꺼려서일까요? 간단히 조리해 먹는 즉석식품이 인기인데 한 끼 때운다 수준이 아닙니다. 미슐랭 식당 메뉴부터 45년 전통 맛집 음식까지 등장하다 보니까 이 까다로운 미각도 만족시킵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 진열대에 간편 조리식품이 빽빽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외출하는 게 신경이 쓰이다 보니까 집에서 만들어 먹기엔 이게 더 훨씬 편한 것 같아요. 간편식이 집밥보다 맛없다는 편견도 옛말입니다.
요새는 이렇게 나와서 사도 괜찮아요. 맛있어요. 많은 것을 맛볼 수가 있어서 좋아요. 45년 된 국내 유명 고깃집 갈비탕부터 미슐랭 스타 중식당과 협업해 출시된 간편식도 있습니다. 멘보샤는 출시한 지 채 반년이 되지 않았음에도 판매량이 한 10만 개를 넘어서는 등 큰 인기를. 국내 가정 간편식 시장 규모는 지난해 4조 원 가까이 성장했습니다. 오는 2022년에는 5조 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코로나19 발병 이후 외식 비중도 44%에서 19%로 대폭 감소하면서 가정 간편식의 인기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당사의 식품부문 1분기 매출은 4,31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2% 성장했고 코로나19로 집밥 소비가 늘면서 가정 간편식 매출이 늘었습니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지역 맛집과 식품회사의 협업이 활발해지면서 가정 간편식이 점점 더 진화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세계보건기구가 중국 편을 들고 있다고 불만을 표시해온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급기야 영원히 자금 지원을 중단할 수도 있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물론 정말로 그렇게 하겠다는 건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만 분위기를 보면 미국의 기분이 많이 상한 건 틀림없어 보입니다. 화상회의로 열린 WHO 총회 장면에서 이 분위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혜림 기자입니다. 194개 회원국 모두 참석한 화상총회. WHO가 협력을 강조하고 We have seen what's possible with cooperation and what risk without it. 회원국들이 맞장구를 칩니다. Diese Krise kann kein Land allein lösen. Wir müssen gemeinsam handeln. 화기애애한 분위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대신할 미국 보건복지 장관이 WHO를 비판합니다. There was a failure by this organization to obtain the information that the world needed, and that failure cost many lives. 중국의 은폐 의혹을 거론하자 At least one member state made a mockery of their transparency obligations, with tremendous cost for the entire world. 이번에는 시진핑 주석이 반박합니다. 中方始终本着公开、透明、负责任的态度，及时向世卫组织及相关国家通报疫情信息。 트럼프는 WHO에 서한을 보내 친중 성향을 고치지 않으면 자금 지원을 않겠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And they're a puppet of China. They're China-centric, to put it nicer, but they're a puppet of China. 미국 지원금은 연간 4억 5천만 달러, 회원국 중 가장 많습니다. WHO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미국의 한 바이오 기업이 코로나 백신 개발을 위한 1차 임상시험에 성공했다고 밝히면서 어젯밤 미국 증시가 껑충 뛰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송지욱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백신 개발을 위해선 1, 2, 3차 세 단계의 임상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첫 단계를 미국 바이오 업체 모더나가 성공적으로 넘었습니다. 45명에게 백신 후보 물질을 직접 투여했더니 모두에게서 항체가 생겼습니다. 모더나는 코로나19 백신 개발 프로젝트 작전명 초고속의 일원입니다. China should have been stopped at the source, but it happened. But they're coming out with tremendous, it's incredible what they can do, and I've seen results. And the results are staggeringly good. So I'm very happy. 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해 바이러스 자체를 인체에 넣어 항체를 만드는 전통적인 방식을 버리고 백신 후보 물질을 바로 투입했습니다. 모더나는 다음 달에 2차, 7월에는 3차 시험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이 경우 내년 1월에는 상용화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신중론도 여전합니다. If you are going to to work out a perfect vaccine, it will take years and years. 글로벌 주가 상승을 견인하는 데는 1차 임상시험 결과로 충분했습니다. 다우가 3.9% 급등하는 등 뉴욕 증시는 한 달여 만에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TV조선 송지욱입니다.
SNS나 인터넷을 활용해서 홍보를 한 뒤에 투자금을 모으는 방식을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하죠. 이 펀딩의 특성상 초창기에는 2030 세대에서 호응을 끌어내는 수준이었지만 지금은 제품군도 세대도 넓혀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관련 제품을 사용한 이들의 불만이 계속되고 있어서 크라우드 펀딩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소비자 탐사대 황민지 기자입니다.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에서 금속 알러지 걱정이 없다는 티타늄 안경을 구입한 대학생 김모 씨.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안경다리 코팅이 벗겨지고 귀 뒤에서 진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싸구려 니켈 도금 제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금을 해놓은 상태니까 그게 제 피부에서 이제 염증 반응을 일으켰는데 정모 씨도 역시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에서 고양이 변기를 구입했는데 자동으로 흙을 갈아준다는 장치가 나흘 만에 고장났습니다. (3일, 4일) 정도 쓰고 나서부터 갈퀴가 움직이지 않았어요.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물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피해를 호소합니다. 크라우드 펀딩은 자본력이 없는 업체가 불특정 대중으로부터 투자나 기부를 받는 방식입니다. 목표 자금이 모이면 상품이나 서비스 등을 완성해 투자자에게 제공합니다.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를 통해 인터넷 쇼핑몰처럼 물건을 구매하기도 하는데 막상 개발된 제품이 사전 홍보와 다르거나 하자가 있어 소비자가 피해를 봅니다. 문제는 크라우드 펀딩 거래는 구매가 아니라 투자라는 것. 기본적으로 펀딩은 쇼핑이 아니라 후원의 개념이 들어있어서 명시된 내용들을 꼼꼼하게 잘 확인하시고 투자에 대한 보상으로 업체로부터 물건을 받는 셈이어서 제품에 문제가 있거나 하자가 있을 경우 소비자로서 보호를 받기 힘듭니다. 사실 자본시장법에서 규율할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게 보상형이라는 게 물건을 주고 받고 하는 거라서. 덕이 온라인 쇼핑몰과 달리 전자상거래법 규제도 안 받아 문제업체 제재도 어렵습니다. 전자상거래법이 적용이 안 되다 보니까 전자상거래법상 무슨 행정 제재라든지 그런 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결국 펀딩을 한 개개인이 민사소송 등을 통해 문제를 직접 해결해야 합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왜 쓸데없는 짓을 했을까? 왜 그 돈 주고 비싼 쓰레기를 샀냐? 소비자 탐사대 황민지입니다. 무관중 시대 스포츠 현장에서는 생생한 소리를 듣는 재미가 생겼습니다. 이 프로야구에서는 투수의 괴성에 상대팀 벤치와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평소였으면 관중의 함성에 묻혔을 소리죠. 장동욱 기자입니다. 구원 등판한 한화의 박상원. 구질에 관계없이 뿌리는 공마다 힘찬 소리가 터져나옵니다. 엄청난 기합 소리가 좀 중계석까지 들리는데요. 테니스 스타 샤라포바를 연상케 하는 강렬한 괴성. 항의하는 롯데 허문회 감독 등 뒤로 다시 울려 퍼지고 타석의 전준우는 껄끄러운 표정을 짓습니다. 배트플립 전준우가 장외 홈런으로 응수하자 롯데 벤치에서 흘러나온 조롱에 가까운 야유가 또 생생하게 전달됩니다. 호랑이 화난다! 박상호는 롯데 벤치를 향해 고개 숙여 사과했습니다. 2017년 데뷔 이후 별 문제 없이 이어온 습관이지만 관중 없는 경기장이어서 생긴 해프닝이었습니다. 응원 소리가 사라지고 심판도 마이크를 차게 되면서 이번 시즌 프로야구의 현장음이 그 어떤 시즌보다 부각되고 있습니다. 덕아웃으로부터의 야유. 와, 에이스 공 좋네. 에이스 공 좋아. 포수에게 물어보고 판정을 내린 심판의 대화까지 중계돼 해당 심판이 2군으로 강등되기도 했습니다. 바운드? 노바운드. 노바운드? 노바운드. 바운드 됐는데? 노바 잡았지 바로. 글러브에 흙 튀어서 그런 맞은 거 맞는데. 네, 바로 노바 잡았어요. 오케이. 현장의 생생한 소리. 올 시즌 새로운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TV조선 장동우입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 중에 반가운 것은 빗방울뿐이다. 눈이며
꽃잎이며 낙엽이며 하늘에서 쏟아지는 것들은 모두 쓰레기다. 얼핏 시처럼 들리지만 임계장 이야기라는 책에 실린 탄식입니다. 고운 꽃잎도 아파트 경비원에겐 종일 쓸어야 하는 고된 일거리일 뿐이죠. 저자는 공기업에서 38년을 일하고 60에 은퇴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로스쿨 학비를 대려고 4년째 임계장으로 일하는 사연을 책으로 엮었습니다. 임계장이란 임시 계약직 노인장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고르기 쉽고 다루기 쉽고 자르기 쉽다는 고다자도 비슷한 말이랍니다. 그는 경비원 시절 음식물 쓰레기통을 씻다가 입주민에게 혼이 났다고 하죠. 수돗물을 세게 틀어 낭비한다며 무릎 꿇고 빌어라고 하더랍니다. 그는 하루에도 몇 번씩 잘라버린다는 말을 듣다가 화단에 양동이로 물을 준 일로 그만둬야만 했습니다. 요즘 이 책이 부쩍 주목받는 것은 어느 경비원의 죽음 때문입니다. 고 최희석 씨는 보름 넘게 한 입주민의 폭행과 폭언, 협박에 시달리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 휴대전화에 남겼던 육성 유서가 공개됐습니다. 사직서 안 냈다고 산으로 끌고 가서 너 100대 맞고 뭘 이렇게 죽여버린다고. 공포에 떨면서도 인격이 망가지는 마지막 한계까지 버텨보려 한 약자의 고통이 생생합니다. 맞으면서 약으로 버텼습니다. 진짜 밥을 굶고 정신적인 스트레스 얼마나 불안한지 알아요? 그의 두 딸도 추모식 때 바친 편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겁 많고 마음 여린 아빠가 혼자서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러면서도 여러모로 애써준 입주민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최 씨의 경비실에 주민들의 분향 참배가 이어졌고 추모글도 가득 붙었던 겁니다. 청와대 최 씨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청원을 한 사람도 바로 주민이었습니다. 사실 경비원의 몸과 마음을 짓밟는 주민은 아주 극소수일 겁니다. 하지만 그 뒤에 주민 대다수의 무심함과 무관심이 깔려 있었던 것은 아닐까. 저부터 아픈 마음으로 되돌아보게 됩니다. 저 역시 수십 년을 아파트에 살면서 그분들의 고통에 얼마나 귀 기울이고 배려했는지 반성합니다. 그분들을 보호할 법과 제도도 중요합니다만 결국 사람을 존중하는 세상을 만들라는 숙제를 남기고 또 한 분이 떠났습니다. 5월 19일 앵커의 시선은 어느 경비원의 죽음이었습니다. 내일은 대부분 지역이 파란 하늘을 되찾겠습니다. 강원 영동 지역만 모레까지 비가 오다 그치다 하겠고요. 다른 지역은 구름 사이로 햇볕이 내리면서 오늘보다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대체로 선선하거나 약간 따뜻할 텐데요. 내일 전주와 부산은 20도까지 오르겠고요. 대구는 21도를 보이겠습니다. 중부 지역 서울의 수은주는 19도를 가리키겠습니다. 한편 영동 지역은 쌀쌀하겠는데요. 강릉이 13도에 머물겠습니다. 이렇게 내일 날씨는 무난하기 때문에 빨래하기에도 괜찮겠습니다. 다만 세차의 경우 중부 지역에 계신 분들은 다음 주로 미루시는 게 좋겠는데요. 주 후반에 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서울은 일요일에 비가 내리겠고요. 기온은 따뜻한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5월 19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